자,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아침에 강의 듣는 분보다 저녁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좋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족보를 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강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고, 그죠? 그리고 입력을 하기 위한 도구들,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도 이제 알았고,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재적 등본을 떼서 4대를 입력하고 그냥 계보 사업을 딱 마치실 분들 같으면 사실은 족보를 보는 방법을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에겐 또 휘장 저편에서 이미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우리가 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 그 가문에 우리가 세워진, 우리가 선택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 어떤 임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한국에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직계 조상들 외에 또 이 반계, 네, 나누어지는 그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모두 입력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어떤 조건에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어떤 나라 중으로 이제 손꼽히는데, 그게 과연 저는 우연일까 싶거든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종이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컴퓨터로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분들을 입력하고, 그 입력된 기록들 우리 개인들이 이제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들을. 네. 본부에서 막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어떤 우연이 아니고, 정말 이 족보를 보유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 한국.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은 뭐 문화혁명 때 옛날 뭐 문화재들 다 불태우고, 족보까지 다 불태워버렸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도 의외로 족보가 많이 없고, 일본도 이제 전쟁 때 뭐 족보들을 다 불태우고 해서 유일하게 족보가 이렇게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족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저는 1번하고 4번만 알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족보가 좀 어렵다라고 이미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쓰는 거고 잘 모르니까. 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오늘 깨고자 이제 이 족보 보는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동보입니다. 대동보. 대동보는 뭐냐 하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진 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탁, 네, 모아가지고 발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동보. 네. 그리고 파보. 파보는 뭐냐면 대동보를 이렇게 어 그거 하는 작은 파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브탈리가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영도 하씨로 이렇게 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도 하씨로 이렇게 시조가 이제 됐는데 그 자녀들 중에 나는 영도 하씨지만 내 단독적으로 어떤 파를 가지고 싶어.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후기성도 파라고 이름 지어서 앞으로 나는 후기성도 파로 그냥 살아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영도하시 후기성도 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네, 파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파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게 바로 위에 대동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족보를 보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사진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력하고 있는 충주지씨, 네, 그 족보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놔 봤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159페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충주지씨, 대동보, 네, 제 3권입니다. 3권.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 족보가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똑같이 맨 왼쪽 요 끝에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무슨 김씨인지, 무슨 그건지, 그리고 파가 뭔지 여기 보시면 충성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충성군파의 정보가 담긴 이제 족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본관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하는 나의 본관은 자세하게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입력하는 이 1번의 덕대, 2번의 우근, 3번의 태양 이런 분들은 본관 인간을 입력할 때 그냥 충주지씨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주지씨, 충성군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파를 만든 파의 시조가 누구냐? 네, 그것은 충주지씨를 만든 시조의 17번째 후손 중에 17세 조용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 충성군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본관에 충주지씨, 충성군파, 그리고 파시조 17세 조용기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늘 중요하게 말하지만은 합치기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자 이름을 보죠.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같으면 뭐를 보느냐? 본관을 보잖아요. 그죠? 네, 나랑 같은 김씨인지 같은 경주 김씨인지 네, 이런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지씨까지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이름도 같고 한자 이름도 같고 충주지씨까지 같아요. 그러면 이 파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충성군파. 그런데 이분하고는 파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분하고. 그러면 이게 다른 분인데 이름이 이제 좀 같아서 좀 헷갈리는 분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네. 자, 선생님, 네. 그 파시조는 네. 그러면 족보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파시조는 족보의 제일 첫 장에 보시면 그 족보에 어떤 개요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뭐 시조가 음, 누구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파시조 이렇게 정보가 웬만하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족보의 맨 네. 앞장에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계시는 한인 그 지부에 계시는 자매님 중에 이지현 자매님이라고 예전에 그 영도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합천이시시고 자기 이제 파시조를 저랑 같이 해가지고 찾았어요. 네. 그래서 파시조도 찾았고 그래서 합천이시 뭐 무슨 파 그리고 네. 이제 파시조가 누구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159페이지 여기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대. 그죠? 이름입니다. 자, 2번의 우구는, 자녀들은 밑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이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아니라 자, 형제는 왼쪽으로 쭉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5-1번에 보면 자, 4번의 응현의 아들은 자, 5-1 명백이에요. 명백. 네, 명백인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백이라고 자, 5-2번에 인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위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즉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없으면 뭐겠습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요 위에 있는 응현의 첫째 아들 5-1번, 둘째 아들 5-2번.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2, 3, 4번에 왼쪽에 뭐 형제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장을 넘겨봤을 때 옆에 또 누군가가 있는데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군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네, 즉 덕대라는 사람의 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이 응현의 자녀들 두 사람, 네, 이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기에 이 칸이 빼곡하기 때문에 요 위에 분들의 형제들은 요 칸에는 입력이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네, 다음 장에 입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고 자녀다. 이거는 알았다. 그죠? 네, 그리고 손자다. 증손자다. 누구의? 덕대. 그죠? 네, 덕대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배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남편의 정보가 쭉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아내의 정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자, 6-1번에 이제 용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부라는 사람의 밑에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녀. 네. 자녀다. 그죠? 형식. 그래서 이 사람의 왼쪽으로 갔더니 네, 한 명이 더 있어요. 형제가 한 명 더 있고 이 형제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 아들 자자가 적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다. 또 왼쪽에는 형주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형주 위에는 자자라고 적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대신에 요 왼쪽에 지금 점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사위 서자가 적혀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딸의 이름 말고 사위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죠? 사위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위가 있다는 것은 즉 딸이 있다는 것이다. 왼쪽에는 사위가 두 명이죠. 그러면 딸이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용훈에게. 용훈의 자녀가 네, 형주입니다. 형주 옆에 사위가 두 명 있다는 것은 딸이 두 명, 즉 용주에게는 누나가 두 명이든지 여동생이 두 명이든지 여자 형제가 두 명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족보를 구성하는 간단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사진을 보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생과 졸이라고 있습니다. 네. 생은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태어난, 네. 태어난 그 날짜를 이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졸은 사망인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월 되어 있어요. 정월. 정월은 이제 1월, 네,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정월 대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월을 정월로 보통 족보에는 표시를 합니다. 네. 자, 밑에 보시면 여성의 이제 빨간 요 칸이 들어져 있는데 시집간 딸의 이름 대신 그 딸의 사위 이름을 적힌 경우도 있는데라고 했지만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근데 예외적인 것은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 즉 1900한
50년대, 4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한 족보가 한 30년마다 아니면 15년마다 이렇게 다시 재발간을 하고 해서 그때 딸들 이름도 넣습니다. 하지만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자들 이름이 이제 거의 없죠. 대신에 아내는 무슨 김씨 이름은 안 넣더라고요. 네, 김씨, 이씨, 박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자 지금은 간단한 족보에 나오는 사항에 대한 그냥 정보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계좌와 출계를 표시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시면은 자 지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형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동생이에요. 성삽. 네. 근데 이 성삽의 자녀가 이 개원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석이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 성삽의 자녀인 개원을 족보상의 후손을 잇고자 이렇게 네, 당겨왔다. 네, 그래서 생부는 성삽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를 잇지 못하면 족보를 가지고 소장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족보란 건 내가 양반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족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도저히 아들이 안 태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조카를 이렇게 입적을 시키죠.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출후, 출계, 우백부후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요 백부란 말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부. 우리 큰아버지를 보통 백부라고 그러죠. 백부. 네. 그래서 큰아버지의 후손으로 갔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고요. 그냥 뭐 생부가 누구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를 보시면 또 자주 나오는 표시가 요 무후입니다. 무후. 네. 즉, 자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를 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밑에 무후라고 적혔잖아요. 그죠? 그럼 은규의 후손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네. 이분은 뭐 조카를 데려와서 뭐 대를 잇고 이런 것도 안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 가문은 은규에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후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표시라서 이 무후가 뭐야 이러면 이 사람 대가 끊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조의 종류는 뭐 다른 건 안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이 파시조, 네, 그죠? 앞에 설명을 드렸다, 그죠? 충주지시 충성군 파를 만든 그 파시조가 누구냐?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한번 적어 놨어요. 세손과 대손은 뭐 크게 어려워하시지도 않을 게 그냥 호칭입니다, 호칭. 자, 본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위에 분은 부친이잖아요, 그죠? 예, 부친이 위에 분은 조부, 네, 증조부, 고조부, 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고, 요 올라갈 때 1대조, 2대조, 3대조, 4대조 이런 말을 그냥 쓴다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나로부터 밑으로는 자식이죠, 자식. 그 다음에 자식의 또 자식은 손자, 증손, 고손. 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1대손, 2대손, 자, 손자를 씁니다, 손자. 네. 그래서 파시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파시조는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중간에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한테 해당되는 파는 싫어. 나는 새로운 파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후기성도파를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파시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광산김씨 수사공파에
39세손이란 말이에요. 39세손. 네, 시조로부터 39대가 내려온 이제 그건데, 그러면 이제 저를 표시할 때 광산김씨 이제 내가 만든 후기 성도파, 그래서 이제 파시조 39세손 김용호 이런 식으로 이제 본관에다가 표시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한국의 주요 성씨 1위에서 50위. 네. 쭉 보시면 뭐 김희, 박최, 네, 정씨, 장씨, 조씨, 윤씨, 장씨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단일 한자를 쓰는 성씨들이 있어요. 그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요거는 한자로 김희, 박최를 표현하는 거는 지금 보이시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정씨는 몇 개 있다. 그죠? 이 정자 말고도 네, 다른 뭐 앞에 정씨가 쓰는 뭐 다른 정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의 이름을 입력하다가 단일 한자를 쓰는 성씨가 나오면 김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에 한자를 다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단일 한자를 쓰는 분들은 굳이 뭐 한자 이름 입력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런 이제 추가적인 말씀드리고, 물론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김씨는 누가 봐도 김씨니까. 네. 대신에 이제 여자분 성함이 다 적힌 분들은 단일 한자를 쓰는 분이라도 입력을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자와 이제 호, 함과 휘, 이제 이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자, 자와 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제가 용으로 태어났으니까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용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애기 생기면 애기한테 태명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뭐 축보가, 사랑아, 뭐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이제 아명, 뭐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살, 그 사람이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주변에서 인정하는 너는 이제 어른이다. 그런 나이가 되면 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은 이 자자로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뭔가 좀 특출나거나 높은 관직에 있거나 뭐 예술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또 표현하는 이 호라는 게 있죠. 네. 우리가 한자를 아주 잘 쓰신 이제 김정희 아시죠? 그분의 호는 추사입니다. 추사. 네. 그렇게 뭐 요즘 쓰는 아이디처럼 네. 이렇게 호라는 걸 또 붙여졌습니다. 자, 함과 휘. 함은 잘 안 나오는데 이 휘가 잘 나와요. 휘. 예, 일휘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존대하는 어떤 이름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휘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향렬. 네, 우리 향렬 웬만하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향렬이 뭐야? 그래 하시는데 향렬은 그 세대의 돌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제가 4명인데 실제로 형제가 4명입니다. 네, 근데 저희 형제들은 가운데 용자를 써요. 가운데 용자 이름에. 그래서 제가 성이 김이니까 김용으로 다 시작합니다. 김용광, 김용걸, 김용호, 김용희. 그래서 그걸 이제 가운데 용자를 향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마다 쓰는 향렬이 이 순서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38대 손에서는 뭐 이런 맨 끝에 이제 숫자를 쓴다. 뭐 이런 법칙이죠, 법칙.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60갑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60갑자는 뭐냐면 친절하게도 옛날 분들이 족보에
연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시면 되게 고마웠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갑자년, 뭐 갑인년, 뭐 갑진년 이런 식으로 이 60개의 간지를 통해서 그분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갑자를 모르면 그 족보에 적힌 연도를 계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0갑자를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을 하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60갑자예요. 보시면 뭐 갑자, 을축, 병인 이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같은 글자끼리 다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갑자, 다 똑같은 갑자로 시작하는 거죠.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네, 이것이 이제 이 갑으로 시작하는 60갑자예요. 네, 6가지. 보시면은 이리 자, 와. 이리 제가 와, 기태야. 지금 소리 음소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126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년이 이 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해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요 앞에도 60년을 뺀 1204년이 있어요. 네, 쭉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60년을 더한 1324년 그죠? 자, 1324년에서 60년을 더하면 1384년 이런 식으로 60년씩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을자로 시작하는 것도 쭉 제가 정리를 해놨고.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과 저희 부친의 이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임의로 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경술년, 정해년, 임술년 이렇게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과연 이 연도가 몇 년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 자, 용어는 경술년이다. 태어난 해로 기준을 할게요. 그러면 자, 경술년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요 세 가지 표를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네. 이 표시들이 조금 네, 표가 안 나서 자, 경술 이렇게 돼 있죠. 경술. 경술년에서 옆으로 쭉 자, 1550년부터 시작합니다. 쭉 옆으로 가시면 제가 1970년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 마지막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족보에는 맨 마지막 자손들은 연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보가 모자라가지고 안 적혀 있는 분들이 많지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 그분들 있어요. 저는 실제로 74년생이지만 자 여기서는 1970년으로 네,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경술년 1970년생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경술 옆으로 쭉 1970년. 그죠? 자, 그러면 저희 부친인 진수는 자, 정해년에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해년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정해. 그죠? 정해년. 그럼 정해년에서 옆으로 쭉 가시면 자, 1947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인 용호가 1970년생이고 아버지인 진수가 1947년인 정해년생이 맞는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죠. 그죠? 네. 1947년.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빼보시면 거의 뭐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20한 3년,
예, 그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23살 때 우리 부친이 나를 낳았다.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해년은 1947년생이 7년이 맞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가볼게요. 정해년의 옆으로 쭉 가볼게요. 1947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887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친이 1887년에 결혼해서 저를 70년에 낳을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네, 거의 100살 차이 나는데, 한 3살 차이 나는데, 물론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 뭐.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했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인 영근, 네, 임술년에 태어나셨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볼까요? 임술, 네. 자, 임술을 쭉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임술, 옆으로 쭉 가보시면, 자, 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1862년도 있고, 1922년도 있고, 1982년도 있어요. 근데 1982년은 진수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기 때문에 탈락. 그죠? 자, 그 앞에 1922년. 자, 여기 유력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 앞에 1862년은 어때요?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922년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1922년. 네. 이렇게 하면 아들인 진수와 아버지는 네, 한 3년 차이 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족보는 절대 모든 정보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긴 세월을 거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집이 되고 분실이 되고 다시 편집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비슷한 한자를 헷갈려서 을해년을 이제 기해년으로 막 이렇게 을자와 기자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적혀 있고 해서 딱 이렇게 20 몇 년씩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면 참 좋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와요. 막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막 1살 차이 나고 어떨 때는 막 자녀의 나이가 아버지보다 막 네, 태어난 연도가 빨라요. 막.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족보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족보를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정확한 정보를 품고 있지만 족보는 하지만 불완전한 부분을 조금은 품고 있다. 이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1510년에서 60년씩 이렇게 올라가죠. 60년. 네. 1570년이 되죠. 그죠? 60년을 더하면 계속 60년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는 60년씩 내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정묘년, 정축년 네, 이런 것도 있고 신민년, 신사년 쭉 신자에 해당하는 네, 요 6가지. 그 다음에 기자에 해당하는 6가지. 60갑자. 개자로 시작하는 60갑자 6가지. 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자, 병자.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병자년이라면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쭉 보시면서 윗대와 아랫대 나이에서 가장 합당한 나이를 이렇게 연도를 추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족보에 보시면 종종 뭐 영조 갑술년, 네, 정조 을해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왕이 즉위한 여기 정조가 보시면 24년을 즉위를 했어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요 사이에 해당하는 뭐 을해년에 태어났다. 이 사이에 있는 을해년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자, 뭐 고려 왕조,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좀 많이 입력하실 분들은 이런 정보를 미리 좀 가지고 인쇄를 해서 벽에 이렇게 좀 붙여 놓으시면 우리가 이 연도를 환산할 때 되게 좀 편하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족보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연구라고 있습니다. 연구. 뭐 이거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이분에 대한 정보와 이분의 아내에 대한 정보가 이래 있어요. 근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인지. 요거를 제가 단계로 순서대로 어떤 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다 사람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 여기 자자는 당연히 아들입니다. 아들. 네, 영구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이 이름은 향렬을 따라서 작성을 한 거,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이 끝에 구자, 네, 끝구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구의 형제들은 지 동그라미 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지영구, 뭐 지삼구, 지태구 이런 식으로. 네, 그걸 향렬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패밀리 서치에는 계적 등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이름을 가진 분 외에는, 네, 그러니까 최근 분들 외에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분들까지는 그분들 실제 살았던 이름을 입력해 주지만 그 윗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름을 정확하게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족보상의 이름, 네, 향례를 따른 이 족보상의 이름을 기입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 이름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또 호를 입력하고 이래버리면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으로 또 오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또 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자, 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이제 김정희, 네, 자는 원춘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받았던 이름은 원춘이고, 호는 추사, 네, 완당, 예당, 시암, 관호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를 썼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대숙이라는 사람의 호가 주컨이다. 네, 이거 보시면 호가 주컨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 호를 이렇게 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로 돌아왔습니다. 자, 1휘. 자, 아까 돌아가신 분을 높여서 부르는 이제 존칭이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휘는 네, 영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도. 네. 이 지영구는 돌아가셨을 때 후손들이 영도라고 네, 이름 붙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게 자가 되죠. 자. 네, 보시면 자는 백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현. 자도 아까 설명을 여러 번 드렸다시피 성인이 되었을 때 받았던 이름. 네, 그 이름으로 보통 살아가신다고 보면 되죠. 네, 백현이다. 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1899년 기해생입니다. 기해생. 자, 1899년 기해생. 지금 이 지영구는 친절하게도 한자로 1899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1899년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요 한자가 이 숫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기해생밖에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해생이 도대체 몇 년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해생이라는 것만으로 몇 년생인지 파악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영구의 맨 마지막 후손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차례차례로. 그래서 지영구까지 와서 이 사람 기해? 그러면 기해를 한번 가보죠. 네, 기해생 1899년이 있는지.
자, 기해, 그죠? 쭉 가보면, 여기 있네요. 1899년 있네요. 기해. 네, 이분이 이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해생이고, 1963년, 자, 계묘년. 네, 계묘년에 이제 1963년 있는 건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계묘, 그죠? 1964년 있네요. 네, 요렇게 찾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때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요 밑에 제가 설명을 이제 해놨다, 그죠? 네. 자, 다음 장은 뭐냐 하면, 이 출생과 사망년도 후에는 자, 이제 묘가 나옵니다. 묘. 네. 묘가 나와서 묘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해면 금광동, 오항산, 네, 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큰 글자로 해놨죠, 그죠? 네. 자, 묘는 동해면 금강동, 오항산, 진좌인데 항상 보시면은 뭐 진좌, 묘좌, 뭐 해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좌자가 이제 뭐 앉을 좌자인데 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자, 아까 앞에 진좌가 돼 있어요. 진좌. 그러면 자, 24개의 방향을 한자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이 진, 네, 이 진자가 이쪽이었죠. 네, 동남동. 네. 그래서 묘가 이쪽으로 네, 이렇게 향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궁금증은 풀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의 정보가 다 끝났습니다. 진자까지. 그럼 이제 아내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내는 자, 아내 배자, 배필 배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월성 손씨다. 아내는 되게 이름이 안 적힌다고 했죠. 그냥 성만. 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본관하고 성만. 다음에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빠뜨렸는데, 무신생이에요. 무신. 네. 자, 요걸 빠뜨렸어요. 자, 아내는 남편과 달리 1800 몇 년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무신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신년이 도대체 몇 년도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것을 기준으로 알아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남편의 태어난 년도를 추산하면 되죠. 남편이 1899년생이에요. 그러면 저도 페이지 넘어가면 까먹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남편이 1899년생입니다. 자, 아내는 무신생이에요. 무신. 자, 그러면 제가 무신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무신이 보이시나요? 자, 무신에서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가는데 이유 없이 가지 마시고 남편의 1899년과 가장 비슷한 숫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옵니까? 1908년이 나온다, 그죠? 남편이 1899년. 그러면 아내는 9살 연하네요. 9살 연하. 자, 검사를 해봅시다. 1908년이 맞는지 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1899년생인데 아내는 48년생이다. 그러면 50살 연상?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통념상 이걸 맞지 않죠. 그죠? 1968년생이다? 이것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1908년생이다. 네. 그리고 아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자녀의 나이를 또 보는 겁니다. 자녀의 나이. 네.
아내는 자녀의 나이를 보통 넘어서지 않죠. 그죠? 그래서 뒤에 것을 검산할 때 자식의 나이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식이 1900 만약에 뭐 30년생인데 자기 나이가 어떻게 68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976년 병진년, 자, 정월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1월. 네. 1월 19일에 돌아가셨어요. 네. 묘는 뭐냐? 화장. 네. 이분은 화장을 치르셨어요. 보통 옛날 분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보통 화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성 손 씨는 아파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976년이 자, 병진년에 있는지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병진. 자, 병진에 1976년이 여기 있네요. 네, 그죠? 그럼 정확하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사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사위가 있다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딸이 있다는 거예요. 딸. 네. 2명의 딸이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들의 이름을 자기 대신에 올린 거죠. 사위는 김대택이다. 밑에 보시면 김혜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보사업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위에 이 김혜인 이런 정보를 보고 출생한 장소가 고향이 김해 사람인갑다. 그래 생각해서 제가 출생에 김해, 경남 김해, 제가 그렇게 입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것은 본관입니다. 본관. 네. 김대택은 김해 김씨다. 천술관은 온양천씨다. 네, 요런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간에 또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뜬금없이 나온 요 또 한 장의 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걸 이제 듣고 나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느끼시죠? 그죠? 용훈이 있다, 그죠? 네. 자, 요 12월 13일에 생이에요. 네, 병신년.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이제 제삿날을 조금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8월 8일이다. 네. 그래서 묘는 무엇이다.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정보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사용자 정의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귀신은 8월 8일이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합치기를 할 때 내가 입력한 이런 정보들을 보고 굉장히 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연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장을 다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는 차원에서, 자, 영구의 이름은 향렬을 돌림자를 사용한 족보상의 이름이다. 그죠? 네, 우리는 요것을 패밀리 서치에 기본적으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휘, 1위는 영도다. 그죠? 돌아가신 분을 나타내는 이름, 네, 높여서 부르는 이름, 이런 것은 또 다른 이름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이름 이렇게 입력하는 날이 란이 있어요. 네, 기타 정보 거기에 누르시면 다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 정의란에 입력하셔도 돼요. 그것은. 자, 자는 백현. 네, 성인이 되었을 때 지어준 이름은 백현입니다. 1899년 이때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 네.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1963년 계면년, 이때가 계면년입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11월 25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 묘는
동해면, 금광동, 오황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장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입력할 때, 태어난 날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옛날 지명들은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 것은 사용자 정의란에 입력을 하셔라. 네, 사용자 정의란의 면은 동해면, 금강동, 왕산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입력란에 동해면, 금강동이 예를 들어서 지명이 나오면 네,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나머지 요 오황산 이런 건 안 나오면은 오황산은 사용자 정의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좌, 그죠? 동남동 방향으로 이분이 묘가 누워있다. 네, 아내는 월성 손씨다. 무신생이고, 네, 1976년 이때가 병진년입니다. 그죠? 정월, 즉 1월 19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화장했다. 자, 지영구의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남편의 이름이 김대택이고 이 사람은 김의 김씨다. 네, 그리고 천술관이 있는데 온양천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족보 보는 거를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가 이제 2명인 경우입니다. 패밀리서치 입력하실 때 아내를 2명이든 3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입력을 할 수 있죠. 네. 남편 입력하고 그 위에 보시면 아내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아내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지득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아내는 경주 최연향.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나와 있네요. 1889년 이때가 기축년이다. 그죠? 2월 10일에 태어나신 겁니다. 1974년 갑인 7월 25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네요. 자, 묘는 우동원. 네. 제가 이 우동원에 이렇게 마크 해놓은 건 우리가 요 옆에도 이 작은 아내의 둘째 아내의 정보에도 뭐 묘는 동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동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묘가 그냥 같이 있구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동원은 묘는 오른쪽 뭐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에 보시면 뭐 묘가 있죠. 3개 나란히 있죠. 그죠? 네. 가운데는 우리 남자 거고 양쪽에는 이제 아내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자, 요 또 다른 분에 대한 정보인데, 자, 이 대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숙. 네. 자는 이제 조금 보인다 그죠? 우리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자, 이분이 20살 때 이름 지었던 게 대구예요. 대구. 그래서 이분은 살았을 때 대구로 불렸어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일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명. 즉 뭐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같은 거. 주변 사람들이 일명 이 사람을 대천이라고 불렀어요. 일부 사람들이. 원래 이름은 대구였지만 야 대천아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니까 또 호가 있어요. 호가 주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뛰어난 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지었든지 주변 사람이 지어줬든지 호는 보통 자기가 짓지만 주큰이라고 이렇게 지어졌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몇 개냐면 족보상의 이름 대숙 하나, 자 대구 하나, 일명 대천 하나,
호하나, 주컨, 그죠? 이렇게 이름이 지금 4개나 있어요, 4개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입력을 좀 다 해주시라. 네, 왜냐하면 다른 분이 이 대숙이라는 분과 합치기를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숙이라는 분을 입력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분의 어떤 뭐 저는 그래 표현합니다. 옷 입힘, 좋은 옷 입혀주신다 생각하시고, 네, 아야 난 막 귀찮아, 그냥 막 나는 막 한자도 입력 안 할래 이런 분들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분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그 다음에 자, 일명, 호, 일휘 이런 거 다 묘, 태어난 날 입력을 다 해주시면 그것이 아주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사용자 정의란이나 개요란에 서술을 합니다. 요 긴 한자 있죠, 그죠? 네. 제가 해석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요런 게 이제 좀 나오면, 나는 그러면 해석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입력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한글로 뭐 변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즘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맨 마지막 이 장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맨 마지막 네, 이 사람들의 밑에 숫자가 좀 적혀 있죠. 네, 9권 23쪽에 이 어영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와이프하고 손주, 뭐 증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9권 24쪽, 9권 25쪽 이렇게 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금방 말한 어플입니다. 한자 번역 어플을 여러분들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 한자 번역 이게 조금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깔아놨는데 이런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진 탁 찍고 나면 요 네모난 어느 칸을 해석할까요? 이렇게 요 네모난 테두리가 딱 생깁니다. 요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하고 나서 한자 풀이를 딱 누르면 요렇게 네 나눌 배, 짝배, 뭐 착할선 쭉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내 카톡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다시 개요란에 이렇게 붙여 넣는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하기 있죠, 그죠? 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 응행이라는 분은 순조 자 갑오생이에요. 순조 갑오생. 순조 갑오생이라면 이거는 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위에 아버지나 아들의 태어난 연도가 안 적혀 있어도 순조가 즉위한 연도를 찾아서 이 갑오년을 찾으면 딱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저는 속으로 운이 좋다, 재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제일 밑에 자녀들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순조가 즉위한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어요. 1800년부터 1834년 네, 이 34년간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조 갑오생이라 했죠. 갑오생. 네. 갑오. 그죠? 이것도 제가 오려봤습니다. 갑오년에 쭉 가면은 자 순조가 즉위한 연도 해당되는 게 1834가 맞네요. 그죠? 네, 마지막 즉위한 해네요.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응연은 순조 갑오년, 즉 1834년에 태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절충장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냈던 벼슬 같은 게 또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충장군을 찾아보시면 뭐 DC하는 이런 뭐 장군이 아니고 네, 조선시대 정삼품 당상관 무관이에요. 이거 엄청난 그겁니다.
제가 그 예전 처음에 강의할 때 설명드렸는데 허준 드라마 보시면 허준이 이제 의로 딱 이렇게 명하면서 왕이 명하면서 허준을 정상품 당상관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딱 어명을 내립니다.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엄청 높은 직급이죠. 이런 장군의 어떤 정상품 당상관의 직위의 와이프들은 예, 숙부인이라고 네,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숙부인이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집안의 가문의 부인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충장군 이런 거는 이분이 지냈던 어떤 벼슬이나 이런 것들은 인생 개요란이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내 정보에 보시면 숙부인 김의 김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버지, 자, 부 이래 되어 있어요. 부. 아버지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응연에게는 이제 장인어른이겠죠, 그죠? 김씨의 아버지니까, 네. 내원. 김내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도원이라고 표시 잘못했는데, 김내원입니다. 그래서, 신묘생이에요, 신묘생. 자, 이 신묘생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묘생. 여기는 연도가 안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연도 1834년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족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녹화본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